이거 써도 되는, 여기 있는 거 써야 되나? 상관없으시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저번에도 랩런트 데이 때 이렇게 교육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 자리에 서서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마이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희 행사할 때만 입는 그 정복이거든요. 근데 입고 온 이유는 단순히 멋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승진 임용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렇게 계급이 높아지면 이제 승진 임용식을 합니다. 그걸 이제 축하하는 자리로 하는데 이제 세상적인 축하는 받았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까지 오는 거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저희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서 저는 복음적인 어떻게 보면 임용식을 이 자리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경찰은 목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랩런트 교육 때도 제가 꼭 당직을 하더라고요. 당직은 오늘 아침에 제가 퇴근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제가 옮긴 서에 또 유치장이 있습니다. 유치장이 모든 경찰서에 있는 게 아니고 특정 경찰서인데 저희 이번에 옮긴 데도 또 유치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번 당직 때 한 번도 유치장 근무를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엄청 많이 불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자리에 서게 할 때는 항상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도 정말 빡시게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은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아서 더 원래 찬양을 좋아하지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여러 성도님께 드릴 말씀은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걸 두셨는데 깜빡했네요. 네.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라는 그게 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노니 이게 작년에 제가 잡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전에 제가 랩런트 데이 때 했던 말 기억하나요? 여러 성도님들께 드렸던 말씀인데 나의 절대 언약이 복음경찰 1호였습니다. 그 언약을 잡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거기에 조금 더 뭔가 집중을 해서 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2023년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 뜻을 정하니 언약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언약의 여정이었으면 2023년이 그 언약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음경찰 1호는 그 랩런트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 중에 붙잡은 저의 언약인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되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저한테 기도 중에 잡혔다. 근데 사실 그 뒤로 그냥 생각은 났지만 저는 그때 그 성도님께 드렸던 말씀이 그렇게 영향이 간지 몰랐는데 몇 분들이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실 때 복음경찰이라는 게 되게 와닿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나 봐요. 저에게 그걸 다시 한번 또 잡게 하시고 작년 한 해 그 길을 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당시에는 진짜 힘들다고만 느꼈거든요. 사실 광야가 정말 내 한계를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와서 보니까 결국엔 모든 걸 이루셨더라고요. 제 관계, 업에서의 성과, 제 개인적인 성과, 그게 모든 걸 이루어지는
있고 확인하게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광야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지난주 메시지였죠. 그 1대지, 2대지, 3대지의 내용이 정말 저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파트 1이라고 했는데 광야가 사는 시간,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치유,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근무했던 데는 그 여성 청소년계라고 거기에 계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학교 전담 팀장으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학교 전담팀도 여천계의 산하의 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라는 이 테마를 왜 잡았냐면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살고 한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직원은 그 학전 팀장을 하면서도 같은 사무실에 쓰기 때문에 알았었는데 제 산하에,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는 그 직원은 아니었고 함께하는 직원은 아니었고 그 같은 사무실 내에 근무하는 다른 파트의 직원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말수도 없고 조용하고 자리도 저희가 긴 직사각형인데 저기 끝에 있어요. 항상 조용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인사도 더 자주 하고 혹시 뭐 얼굴이 표정이 안 좋으면 어디 아픈지 한번 묻고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좀 이 체력이 좀 안 되는데 당이 떨어진 것 같으면 초콜릿도 한 번씩 갖다 주고 계속 챙김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한 그 사모님 속에 제 기도 속에 계속 1년간에 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가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마음에 담기게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여천계로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보니까 이 직원이 그 사무실 내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 은따라고 하죠. 예, 좀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그 모태신앙이거든요. 워낙 바르게 살고 어떻게 보면 이 단추 있잖아요. 심지어 이 단추 하나 푼 것도 허락이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그만큼 좀 바르고 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좀 다른 친구였는데 중학교 이후부터는 학업 때문에 랩런트들 잘 들어보세요. 이거 랩런트들과 그것도 좀 관련 어떻게 보면 증인된 얘기인 것 같아서 학업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워낙 이제 그 중심은 너무 바르고 좋은 아이인데 힘든 거를 묵묵히 참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게 직원들하고의 어떤 문제가 왜 생기냐면 너무 발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꾸역꾸역 하다가 정말 본인이 힘들게 해내는 걸 다른 직원들이 이제 쉽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친구는 꾹꾹 참고 일을 하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참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 뒤에서 욕하고 뭔가 이기적이라고, 이게 좀 맞지 않은 친구였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제가 계장으로 간 다음부터 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저도 다른 친구하고 좀 타협이 안 되는 성격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있는 동안에 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주고 어쩌면 직원들과 어울릴 수 있게끔 해주지만 이 친구가 내가 떠났을 때 상황이 너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정말 바빴거든요. 예, 아마 합격자 중에 여천계에 근무하면서 합격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천계 업무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너무 그 바쁜 상황에서 힘들게 가는 상황이라 이 친구에 대한 그 좋은 마음을 주셨지만 너무 현장에서 힘들다 보니까 제 성격이 옛날 복음 받기 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에 이게 딱 틀어지는, 업무적으로 틀어진 게 있으면 이걸 잘 못 보는 성격, 후배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여기는 되게 순둥이 같지만 직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있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선배 중에 하나인데 저의 옛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복음 받고 되게 부드러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나누 중에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도 이기적인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씩 짚다가 그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너 그렇게 하면 맨날 평생 혼자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애를 콕콕 찝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보자마자 제가 아마 사모일 기도 속에 있는 직원이라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너무 이 친구가 가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몰라줘. 너 그렇게 되면 평생 혼자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너무 외로웠는데 또 그 시간을 보내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친구가 진짜 통곡 아니 통곡 본인도 뭔가 그 내면에 뭔가 힘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통곡하면서 그러게 계장님 가시면 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암만 해도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상담을 받아서 내가 나의 문제가 뭔지 확인해 봐야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 진짜 전도하려고 갔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탁 오면서 상담이 답이 아니잖아. 정훈아, 상담이 해결이 아니잖아. 그냥 주에 한 번씩 나오고 말씀을 들어보자는 말을 그때 꺼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뭔가 안에 남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에 한 번씩 말씀을 듣기 위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송지은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이런 친구가 있는데 와서 말씀 주에 한 번씩 같이 나눠주시라고 했는데 송 권사님이 저는 사역에 대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그런 믿음의 제자도 아니고 제 상태가 아직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도 없었던 상황에서 송 권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사역을 해요. 저보고 이건 혜정 씨한테 주신 그 만남을 주신 게 한 이유도 있고 그 현장을 어떻게 보면 잘 알고 그 친구와의 어려움도 잘 아니까 이거 혜정 씨의 시간인 것 같다. 그 현장에 그 복음 편지 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잘 전달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전혀 생각이 없었군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저는 그 친구한테 말씀 들어보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당황되긴 했는데 그 중에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제가 그 전에 공부할 때 후배를 한번 영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또한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영접 기도문 받아서 같이 영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걸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걸 보고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복음 편지 끝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한 8강인가까지 나갔는데 이 다음 장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것보다 그때 사역을 하게 되면은 한 번씩 이제 그 사역의 한 결과에 대한 걸 이제 같이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송지은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점검을 하는데 저기 보시면은 이 친구가 이 포인트가 엄마 아이고 네. 이 친구가 보면은 모태신앙인데 아니요. 그 최승혁 어린이 말고 그 제가 전도시킨 친구가 모태신앙인데 이 친구가 이 고백을 했어요. 이 친구는 직장도 완벽하죠. 부모님 둘 다 계시죠. 교회 다니시죠.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데 제일 먼저 제가 건넸던 말이 정훈아 너 오늘 행복하니? 라고 말을 먼저 건넸을 때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 큰 문제가 없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 근데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 복음 편지 1강부터 좀 나갈 때 그거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저랑 같이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첫날 가서 들은 1강을 끝난 다음에 가서 들은 그 목사님의 강단 말씀 중에 본인한테 꽉 박힌 말이 있었다 했는데 그게 회복이란 말이었대요. 너무 저도 그게 소름이 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이라고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고, 이 친구도 그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는 나의 모든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써 그 나도 모르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 상태인 걸 고백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정말 놀랬고, 그리고 그 영접을 맨 처음에 영접이라니까 설명을 하는데, 계장님 근데 말씀 나는 건 좋은데 영접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뭔가 본인한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거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접에 대한 말을 잘못 들었구나.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 네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라면서 가볍게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영접은 이런 거고. 그래서 그 다음 한 세 번째 때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영접이란 건 네가 아까 회복됐다는 그거에 대한 걸 네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또 그 사역에서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저도 이거 느꼈거든요. 여기도 해야죠. 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을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한 다음에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르다. 여기 있는 성도님도 다 느끼셨죠. 영접하신 다음부터 내 안에 나도 모르겠지만 뭔가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본인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너 영접받고 너 어땠니? 이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인이 제가 말씀 나눈 다음에 그 피드백을 해준 게 그 말에 나와서 그때 당시에 기록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거는 또 저에 대한 응답이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한 해 너무 바빴다고요. 정말 제가 직장생활 지금 한 16년 11개월인가 한 것 같던데 제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해였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도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희 큰언니는 캐나다 이민 갔고 오빠는 울산으로 가 있고 막내인 저밖에 가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일해야죠. 공부해야죠. 너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엄마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생각 자체가 뭘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바쁘다는 핑계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뭔가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자꾸 들었는데 그러면은 계속 내 안에 율법은 아는데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나누면 그 친구가 그 말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 그 친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께 사역이란 거는 어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역자가 사는 시간인 것 같다는 걸 제가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저도 이렇게 부족한 저도 사역의 축복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기도가 나온다고 그때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그 바쁜 시간에 광야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치유의 시간을 줬던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테마에서 그 광야가 사는 시간이라는 게 저에게 와닿았고, 두 번째는 광야는 살리는 시간이라 해서 업에서의 축복을 받은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제 업을 좀 정확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성 청소년계는 뭐냐면 노인, 아동, 여성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고 하죠. 장애인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 지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예방 활동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여청계는 아까 보시면 학교 전담 경찰이라서 우리 친구들 많이 봤을 거예요. SPO와 학대 전담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가정폭력 지금 하도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요거 다 관리하는 부서예요. 이거를 제가 학교 전담팀장 할 때는 제가 한 파트를 맡았고 또 다른 저와 동일한 계급에 있는 그 분이 그 학교 학대 전담 경찰을 맡으면서 여청 계장이나 업무를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쉽게 가르치게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동안 학교 전담 팀장이 그러니까 직급이 낮으신 분이 오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만 챙겨줘도 됐는데 전체를 다 챙겨야 됐고 저희 여천계 인원이 17명이거든요. 원래 계단위 인원은 4명입니다. 4명. 근데 17명이라는 거 하나의 과 정도로 인원이 많고 관리자는 인원이 많은 만큼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침에 그 합심이라고 하는데 전일 112 사건을 뭐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나 이제 신고 사건에 대해서 다 위험성에 대해 재평가를 하는 그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회의를 끝나면 그 다음부터 보고를 받기 시작하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하루에 17명이 2번씩만 보고 30 몇 번이 34번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이제 지켜보다가 다 이제 젊은 직원이긴 한데 보고를 하려면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 정도 제가 보고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진짜 어떨 때는 숨이 좀 막히고 머리가 너무 아플 정도로 좀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학대 전담경찰, 학교 전담경찰이 있는데 학대 전담경찰이 아까 그 직원이 있던 데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제가 오기 전까지 각 파트별 다 힘들기 때문에 각자가 다 그 각자 도생이라고 해야 되나? 각기 도생이라고 하나요? 그러면서 서로 업무가 바쁘니까 서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서고 한 번도 저희 수원 남부경찰서 하면은 경기 남부경찰청의 치안이 1번지입니다. 경무관 서장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총경이 서장인데 경무관 서장이 있다는 거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 가정폭력이 월 평균 140건 떨어졌고 아동학대가 한 30여 건, 그 다음에 데이트폭력이 110건, 그 다음에 스토킹이 40여 건 정도 떨어졌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쉽게 거기에 여청 과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 경험치가 있는 사람 보낼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은 이 사건에 막 기소화되면은 솔직히 난리가 나죠.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부서인데 애들 그래서 뭐 시책도 할 생각도 없었고 뭔가 성과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서로 자기 살기에 좀 바빴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가서 할 때는 성과도 성과지만 1년 동안 이 친구들 다 지켜봤잖아요. 사무실에서. 잘은 모르지만. 근데 먼저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는 육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그걸 좀 그 활용을 좀 뭔가 여유 있게 좀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일찍 온 날이 있으면은 일찍 가야 되고 좀 늦게까지 하는 날은 좀 늦게 오는 거에 대한 배려를 받아야 되는 친구가 있었고 한 친구는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에 좀 힘든 친구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아빠가 되게 아프셨는데 좀 당뇨가 심하게 오셔서 위험한 상태까지 간 상황이라 본인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근데 이 개인들의 문제가 하나하나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같이 근무한 직원이 저보고 했던 말이 계장님은 너무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너무 완벽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실수를 용납을 하지 않으신다. 근데 그게 직원들한테도 되게 선을 그으신다라는 말을 복음 받기 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 상처가 뭐냐면 제가 시험으로 빨리 진급했잖아요. 근데 시험을 진급하기 위해서는 시험만 잘 봐서는 안 됩니다. 근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무평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챙겨야 되는데 저희 내부적인 조직 내에서 어떤 인식이 있냐면 시험을 했던 사람은 되게 일을 해태했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기가 싫어서 사실 좀 악착같이 좀 일하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을 했던 사람 중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선을 긋는 걸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관리자도. 근데
복음 받고 나서 저의 좀 달라진 점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보다 사람이 많이 다가오고, 그리고 직원 업무보다 직원 개인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직원들하고의 이제 뭔가 배려를 해줄 때 같이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 대한 좀 개인적인 부분에 훼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까 말한 영접을 받은 말씀을 나눈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친구와 갈등을 겪은 한 직원이 같은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인사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저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내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시는데 그 현장에 가는 순간 그게 어떻게 보면 흑암이잖아요. 그게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제가 너네 둘이 그렇게 지내면 엄마한테 힘들어, 사과해, 이 말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모른 척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두 직원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직원들끼리 저는 그 업무적으로만 서로 소통하게끔만 얘기했지 개인적으로 소통이란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월권이니까요. 근데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파트별로가 아니라 서로 힘들 때 도와주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과도 챙기게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많은 시책들을 했거든요. 살리는 시책들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저희가 22년 상반기 우수 APO라고 아까 학대 전담 경찰 있잖아요. 거기에 그 도경찰청 31개서 중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19년도부터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초로 됐고 직원들 스스로도 같이 마음 맞춰서 하니까 되네라는 걸 확인시켜줬고요. 두 번째는 베스트 SPO라고, 이거는 학교 전담 쪽인데 여기는 본청에서 1위를 했습니다. 본청.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전국 단위에서 1등 하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고, 세 번째는 여청 수사팀이라고 해서, 여청계는 그 아까 행정 업무를 보는 게 여청계고 그 수사하는 파트가 여청 수사 파트입니다. 거기에서도 우수 수사팀이 도경찰청에서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기능별로 다 우수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했던 게 아니라, 제가 여청 수사 같은 경우는 저의 파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가서 관계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결과물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업에서도. 제가 한 번도 열심히 안 한 적 없거든요. 17년 동안. 진짜 업에서 너무 이 자존심이 세서 지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민원실에 있을 때부터 정말 내가 그 전부터 받고 싶었던 인정이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걸, 드러나게 받지 않았던 인정이 아니라 질투를 많이 받았죠. 독하다, 막 이런 말과 세다, 저 직원은 세다, 이런 말 많이 듣는데, 민원실 복음 받고 나서 물론 저를 질투하고 시기질투하고 뒤에서 하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 제 일에서의 성과가, 그때 민원실에 있을 때도 저는 모범경찰관으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민원실도 우수 통합 민원실에 선정이 됐었고, 이번에서도 업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직원들이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커졌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광야는 세워진 시간인데, 이거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더 와닿은 얘기일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얘기라서. 이번에 제가 수원 서부 경무과장으로 갔습니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이제 수원권에 3개 경찰서가 있거든요. 남부, 중부, 서부. 근데 어떻게 보면 3개 경찰서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치안 수요는 많지 않지만 3개 경찰서와 비교했을 때 그 경기도 내에서는 급지가 있습니다. 치안 수요가 바쁜데 1급지, 2급지, 3급지. 근데 여기는 1급지입니다. 그렇다면 3개 경찰서 중에 작지만 치안 수요가 절대 작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업무적인 지식이 없으면 제가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얘기할 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얼마나 크신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계급이 뭐라고 했죠? 경정입니다. 경정은
저는 어떻게 보면 순경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경정은 저기 총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총경이 경찰서장입니다. 서장이고 치안총감이 경찰청장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경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뭔가 꿈꿨던 거에 대해서 그 끝까지 지금 오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꿈꿨던 거에 대한. 그리고 경무과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경찰서요, 저희는 서마다 달라요. 수원 남부경찰서 14개 과가 있고 수원 서부경찰서는 10개 과가 있거든요. 경무과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경찰서에 그 서장님이 없을 때 직무대리를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위치고, 그 다음에 경찰 전체적인 행정을 보는 부서인데, 저희 행정실에 계시는 행정실장님 하신 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획, 성과, 예산, 인사, 차량, 복지, 이 경찰서, 수원경찰서가 움직이게 하는 그 지원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인이 누구냐면, 주 타겟이 직원이 저의 민원인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그 복지, 그 식당 문제더라고요. 근데 식당 문제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좀 그 부분을 얘기할 건데, 제 보금경찰의 언역과 승진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이 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욕심 때문에 간 게 아니냐 이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승진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먹은 것 중에 그때 얘기가 한 게 뭐였냐면, 막 목사님이 오시고 권사님이 오시고 같이 얘기 나누고 제가 또 양육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꾸 옮겨가야 되고, 그때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알려지면 전 솔직히 그 직장 내에서 교회 한참 심할 때 못 가게 했는데 핸드폰 끄고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조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리마저도 딱 이렇게 정해진 곳이 없어서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나눌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는 게 필요했고,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자꾸 까먹을까봐 적어왔는데, 내가 왜 그 승진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이번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개인을 양육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친구보다 후배이거나 동료이거나 그러면 그 얘기를 전달했을 때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미 그 친구에게 1년 동안 저에 대해 보여줬고, 어떤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게 제 위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영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달라진다는 걸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식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계장으로 있으면 식당을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과장이 되다 보니까 경무과 안에 개 인원을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식당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식당에 근무하신 분들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더운데 땀 엄청 흘리면서 일하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가장 중요시하는 욕구 중에 식욕입니다. 식욕. 그 식욕이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가볍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 이분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을까요? 근데 좋으면은 얘기를 안 합니다.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니까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엄청 많아서, 제가 여기 와서 다시 느낀 게, 그러면 나는 이분들한테 정말 보듬어주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관리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갖게 하신 것도 내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저희 아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 저 앉아서 잘 들어주십시오. 네. 사실 제가 경정 준비를 2년 반을 했거든요. 2년 반을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는 이렇게 했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힘들게. 이게 제가 경감까지 왔을 때 저의
공부 방식입니다. 저는 공부하면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잠을 잘 때 우리 랩런트들 공부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아마 그 이상을 할 것 같긴 한데 잘 때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머리가 꽉 차 있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로 공부를 1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시험이 끝나면 아주 먹지 않아서 이렇게 삐쩍 마르거든요. 근데 그 신체적인 이 변화보다 마음이 되게 피폐해질 정도 예민해져 있는 상태로 가거든요. 이게 원래 제가 했던 공부 방식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을 할 때는 사실 일요일 날 올 때 그리고 마지막에 송구영신 예배 그 한참 저희가 연초에 시험 보거든요. 그때 예배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얼마나 내적 갈등과 심적 갈등 그 고민을 하다가 어떨 때는 송지영 원사님이 전화 줄 때 안 받은 적도 있어요. 어떤 말을 할지 아니까. 근데 그때마다 다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찬양을 시작한 순간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오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 제 시험에 영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하시는 건데 또 불신앙했잖아요. 제가 불신하고 옛날 거 찾았잖아요.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눈물이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갈등이 주일 예배 송구영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작년 한 해 엄청 바빴다 했잖아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시간이 돼도 그거 아세요? 그 대표자님들 다 아실 것 같은데 하루에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해주면서 내 하루 사용할 수 있는 내 용량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줘도 머리가 너무 멍한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 10월까지는 사실 불안해서 조금씩 보는 수준이었지 제대로 못 봤습니다.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데 이 경정시험은 자랑이 아니고 고시입니다. 고시. 예, 그 옛날에 뭐라고 해야 되냐 암행어사 출도요 하기 전에 보았던 시험들 있죠. 그건데 지금 행시 사시를 패스한 사람이 오는 데가 경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 단위로 시험 보거든요. 대부분은 다 청마다 그 합격자 인원이 다 나눠져 있는데 경정은 전국 단위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원과 저기 지방 한적한 자원과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잖아요. 저같이 바쁜 데 있는 사람과 한적한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뽑기 때문에 사실 팔수는 8년 동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다가 포기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 사이트에 보면은 경정은 사람을 죽이는 시험이다. 누가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했던 공부량 가지고는 턱없이 안 되는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10월에 공부 제대로 했다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여청계라고 하면 믿습니다. 왜냐면 10월에 성과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믿는데 제가 만약에 제 옛날 가진 대로 했으면은 되지 않았을 건데 마지막까지도 예배에 대해서 그 중요한 건 놓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도 했는데 아이고 이건 아니죠. 제가 공부하기 전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한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시험 보기 전에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아까 다니엘 1장 8절 있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공부하기 전에 바벨론 박사의 10배 지혜로 다니엘에게 주었듯이 저에게도 그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랩런트들 이거 정말 제가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데 그냥 공부하잖아요. 이런 내 안에 말씀이나 그런 게 없이 그냥 공부하잖아요. 아까 나의 예전 상태도 돼요.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근데 내가 엄청 피폐해지고 힘들어요. 그리고 될지 말지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작년에 그 정도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물론 독서실 10월부터 끊었을 때 제가 불 끄고 갔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남들보다 그때부터 열심히 했죠. 근데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매일 기도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공부를.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하려면은 옛날같이 죽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불안하고 너무 불안해서 그때는 아까 말했잖아요. 토할 정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 낼게요. 저 수치가 뭘까요? 의미한 게. 예, 채수이고 좀 자리에 앉으세요. 뭔데요? 높이 단위는 아니고 어떤 거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다 말하게 될 것 같은데. 아까 장로님 뭐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경쟁률입니다. 네, 원래는 작년에는 208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광야 끝에서 더 어려운 길로 모셔서 본인이 하신 거를 증명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 수치가 이 117명은 작년보다 46%가 줄었거든요. 그 바쁜 시즌에 46% 줄었다니까 카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만두자. 이 조직은 사람을 죽이는 조직이고 진짜 신뢰가 없다. 왜 이걸 사전에 공지를 했으면 나는 공부를 안 했을 거다. 그 말을 했는데 117명을 뽑는데 1,700명이 전국에 있는 경정들이 다 도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시험이 60%고요. 40%는 근무 평정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운드 스타가 돼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다. 근무 평정도 잘 받아야 되고 그것 중에 근무 평정 중에 교육 점수도 들어가는데 사격이 있어요. 사격도 잘 써야 되고 체력 검정도 있어요. 뭐냐? 달리기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기억에 악령 힘써야 되고요. 그런 체력 검정도 잘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걸 잘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걸 챙겨가면서 힘들게 하셨겠어요. 근데 이게 그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117명 중에 20등 했습니다. 잘했죠. 근데 저는 이거 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뭐냐면 제가 어느 정도 시험을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시험 받고 나서 폭 망했네 이 말 하잖아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채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 발표 날 때까지는 수험생의 권리다. 내가 합격할 거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게 수험생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채점을 한 적이 없어요. 약간 징크스 같이.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경정시험이 과목이 행정학, 헌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이 있거든요. 근데 헌법과 행정학은 객관식이고 40문제 40문제예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주관식이에요. 그러면 그날 80분의 시간 동안 10페이지를 써야 돼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그 10페이지가 단문이라고 해서 단문 하나에 A4지 한 장이거든요. 제가 준비를 했던 게 단문이 아까 두 문제 나온다 했잖아요. 제가 준비한 단문이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개를 다 외워야 돼요. 다다다다다다다. 근데 그 100개 중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30점짜리가 100개 중에 안 나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완전히 탁 하면서 망했다 했는데 단문을 준비하자 했지만 아까 사례는 지문을 길게 읽고 거기서 논점을 찾아서 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례용으로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단문으로 준비한 거 30점짜리는 세 쪽을 써야 되는 거고 사례용으로 준비하는 거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고 나왔고 객관식도 잘 봤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랑한테도 떨어졌다고 했고 제가 발표 나기 하루 전에 떨어지면 못 볼 것 같아서 정말 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이런 상태야. 에이, 너 항상 붙을 때마다 그 말 했잖아. 근데 나 이래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혜정아 다시 하면 돼. 결과 보지 않고 다시 하면 돼.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붙잖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제가 진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그냥 다시 하면 돼. 안 될 거야. 다시 하면 돼.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날 원래 15시 발표인데 9시에 발표가 갑자기 팍 떴거든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확인을 했어요. 명단이 떴는데 제가 있네요. 제가 있고 그것도 20등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선모도 야 나 붙었어. 그러니까 선모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확인하더니 사무실 17명 있는데 하!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도 제가 합격할지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바빴고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기 힘들지 모르니까 계장님이 합격한 걸 바라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제 합격에 대해. 나중에 본인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만 봤을 때도 제가 제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제가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를 봐보니까 헌법 40문제 중에 하나 틀렸고 행정하기 솔직히 어려워하거든요. 그게 2문제 틀렸고 객관식이 3개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이번에 아까 그 이상한 단문이 나온 그것 때문에 아마 꽈락자도 많은데 제가 그 와중에도 꽈락이 40점이거든요. 50.25면 엄청나게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까요? 응? 네? 아니 어떻게 찍기를 엄청나게 잘하시는데 제가 경기 남부에서는 9명이 합격했는데 그러니까 117명 중에 경기 남부 전체 31개 경찰서 중에 9명밖에 합격자가 안 나왔어요. 전국대회도 뽑다 보니까. 근데 그 경기 남부 중에 2등을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대단하죠. 근데 이거를 말하면서 보여주는 거는 그때 목사님이 지난주에 사역자 모임에서 그 말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자리가 엄청나게 부담이 됐거든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말에서 딱 이 머리를 맞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약간 믿음이라는 건 은혜로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랩런트들에게는 믿음이란 건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러면 나는 그 보여지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구나. 그 생각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복음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사실이다. 내가 언약을 놓지 않고 가니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응답을 역사하시더라. 단순히 시험만 붙은 게 아니라 업적인 부분도 그 바쁜 와중에 또 전도를 하게 하신 것도 저 너무 신기했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뭘까요? 또 있네. 이건 수원권이에요. 수원권. 수원에서는 수원권 3개 경찰서가 있다 했잖아요.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합격자가. 그래서 수원의 자랑이 된 어떻게 보면 수원의 자랑이 된 장혜전 집사입니다. 이거는 그날 고마워요 아들. 이거는 그날 솔직히 목사님도 오고 싶었다 했고 그날 이제 저희 그 권사님들도 초대를 했었는데 제가 경찰 들어와서 17년 동안 임용식을 하면서 외지인을 부른 적도 없고 가족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임용식을 항상 조용히 갔거든요. 왜냐하면 잘난 척한다고 보일까봐 항상 뭔가 그 빠르고 또 여경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냥 후다닥 있는 듯 없는 듯 얼리 임용식을 했는데 제 경찰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실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계획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수 있는 꿈꿨던 게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 이게 가장 높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가족도 부르고 권사님들도 부르고 했는데 그날 목사님도 오고 싶었다 하고 여기 있는 성도님도 다 초대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대신해서 보여주려고 저희 서장님이시거든요. 인상이 상당히 경찰스럽죠.
그런데 왜요? 아, 그것도 있어요. 예, 그것도 있는데 너무 좋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런 분을 또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감사 기도가 나올 만큼 너무 좋으신 분이고, 이거는 아까 최승혁 어린이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가족이고 저희 신랑은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아직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만 계획 안에 있다고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날 권사님들 오신 때도 같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 분들도 오시네요. 근데 당연하지. 내 기도를 해주신 분들인데, 근데 그렇게 그냥 넘어가게 한 것도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노발대발 무슨 교회사님까지 초대하고 네 혼자 잔치, 야 너는 직원들이 니를 뭐라고 생각하겠냐, 뒤에서 욕한다, 조용히 할 것이지, 막 이런 말 나올지 않았는데 그냥 아 그래? 그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응답입니다. 제 개인에게는. 그리고 전 근무지 임용식 하면서 전에 있던 근무지에 있던 직원들이 온 적이 없거든요. 너무 감사한 게 그날도 아침에 회의 때문에, 월요일이면 회의 때문에 엄청 바빠요. 근데 지금 6명이 왔고 그 뒤로도 따로 직원들이 찾아와 줬어요. 그래서 서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경무과장이 일만 한지 하고 공부만 한지 알았더니 직원들이 인정을 해주는 관리자네. 와, 대단하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만큼 제가 했으면 이 친구들이 왔을까? 제가 옛날 기준에 했으면 이미 손절하 했을 거예요. 제가 되게 업무할 때, 딴 때는 핸드폰 막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하고 어디 있냐고 막 애들한테 물어보는데 되게 털털해요. 근데 업무할 때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엄청 칼 같대요. 이 토시 하나, 이것까지 다 보는 사람인데 내 기준으로 말씀이 이 직원들이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현재 근무지 이제 경무과 전체 직원들 와서 같이 축하를 해줬고, 이거는 마지막, 예, 다민족교회 센 언니들 4명 나왔는데요. 예, 다민족교회 센 언니들 이 키 순서도 샀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어떻게 자체 뽀삽을 좀 해줬어요.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이쁘게 보여준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잘 나왔죠. 여러 성도님들 대변해서 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나에게 광야는 광야 한 개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었고, 어머니의 품같이 내가 살고 그 다음에 현장을 살리고 또 세우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이게 결론인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약간 제가 걸어왔던 길과 다른 건데, 요즘 미투가 지나가고 학폭의 시대가 왔습니다. 학교폭력. 제가 그래서 신학기 돼서 두 번을 강의를 했어요. 2번은 이제 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부터 6학년짜리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했는데, 학교 폭력이 왜 자꾸 생길까요? 몰라서 생길까요? 네? 대학교는 학교 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학교 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으로 대상한 거는 대학생이 아니라 18세 미만 정도 얘기하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이 왜 자꾸 발생한지에 대해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보면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중고 학생은 봤어요. 그렇지만 그때 생각보다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네. 우리는 말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인지, 그 친구가 무슨 과목을 싫어하는지, 뭐라고 놀 때가 재미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를 장난삼아 툭툭 치고 발로 차는 일. 여러 친구가 한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일. 단체 채팅방에 친구를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일 말이죠.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생님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닙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실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등하굣길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말로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한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모습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사소한 장난도 그냥 웃어넘기거나 못 본 척하면 더 심각한 학교 폭력이 됩니다. 더 큰 상처를 입는 친구가 생깁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다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괜히 용기를 냈다가 오히려 내가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고요? 내가 한번 용기를 낸다고 해서 단번에 학교 폭력이 사라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기만 해도 학교 폭력은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용기를 내어 말하고 2번, 그리고 3번을 말한다면 우리 교실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종이를 구기고 접고 꼬집고 발로 밟아보세요. 종이가 엉망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다시 종이를 펴고 원상태로 만들어 보세요. 종이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구겨진 종이가 다시 펴지지 않는 것처럼 한번 상처 입은 마음은 다시 회복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친구의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상담, 국번 없이 117. 영상 보셨죠?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왜 자꾸 학교 폭력 교육을 할까요? 알면서도 너무 쉽게 간과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행동이라는 거 한 번씩 알려줘야 알고 있지만 내 행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셨듯이 사소한 장난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게 요즘 현장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신나게 놀고 뛰어놀면서 어떨 때는 누구 때리기 놀이도 하고 누구 때려달라는 놀이도 하고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이제 현장에 가면 그 학교 폭력이라고 나올 수 있는 그 거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장난으로 여기는데 그걸 장난으로 여기서 어른들이 그냥 지나치고 친구들이 지나치잖아요. 그 장난은 계속 반복되고 당하는 아이는 계속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장난이 아니라 때리는 것만이 학교 폭력 아니에요. 말로 그 친구를 상처 주기도 하고 그 친구를 은근히
없다 비슷하게 말로 이제 무시하기도 하고 놀아주지 않으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그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걸 한번 읽어드릴까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들으면은 이게 철저하게 피해자한테 맞춰진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해서 직원들,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폭력의 정의가 학교 내, 외, 학교 아닌 곳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돼요. 성인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도 학교폭력, 학생이 학생한테 한 것도 학교폭력.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한 거, 성인한테 한 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폭력이죠. 그거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 이용한 핸드폰을 한 거, 핸드폰에 서로 간에 욕설하는 거, 그 다음에 폭력, 정보 등.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등이에요, 등. 이것만이 아니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한마디로 피해자가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어떤 친구로 인해 받았으면 다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밖에서 놀면서 친구한테 상처 주는 말도 학교폭력이에요. 언어폭력.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를 어른들이 볼 때 지나치면 안 되고 한마디씩 거들어야 되고 같이 노는 친구들도 한마디씩 거들면 아까 말했잖아요. 학교폭력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은따나 왕따도 분위기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거를 한마디씩 건네면은 쉽게 말을 간과하면서 했던 애들이 조심하게 됩니다. 그 애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요. 가해 행위를 하지 않게끔 보호해주고 학생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보호해주자는 의미입니다. 그거를 저번에 강의 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학교폭력 교육을 했었는데 어머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요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PPT 다시 돌아가 주시겠어요? 네. 이게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 학생의 대체적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당연히 학교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잦은 지각, 조퇴, 용돈을 많이 쓰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가요. 왜냐하면 돈을 바쳐야 되니까. 그리고 일기장 메모 등에 폭력적인 글이나 낙서가 써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쾌활하던 자녀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우울한 표정을 짓는다. 이거는 마음이 힘든 게 있는데 가정 내 일이 없다면 학교에 일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화, 휴대폰,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갑자기 사이가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게 있을 때는 자녀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주변인을 통해서라도 이 자녀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 이거는 대체적인 건 아닌데 좀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져요. 왜냐하면 돈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고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녀요. 이거 뺏은 거죠. 그리고 전화, 문자 등으로 친구를 흉보거나 그 친구 그룹이 자주 바뀌어요. 요즘 사이버 폭력 엄청 생겼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제가 해보니까 이 신체 폭력은 만나지 않아서 줄었는데 사이버 폭력은 200% 늘었어요. 제가 학교 전담 팀장할 때. 왜냐하면 카톡방.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방 되게 그 반에서 운영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애들끼리. 거기에서 방을 만들어서 한 친구를 거의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똘똘 뭉쳐서 막 욕을 해요. 읽어보면 진짜 심각해요. 그리고 보내는 사진, 요즘은 요 합성 사진 많이 하거든요. 그 뭐라고 하지? 이렇게 사진을 합성해서 얼굴은 그 친구인데 몸이 이상한 걸 만들어하고 붙여. 그래서 이렇게 막 흉보는 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모르죠? 그러면 아주 네, 목사님 우리 친구들은 랩런트입니다.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카톡방 지금 부모님들이 뭐 훔쳐보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됐고 애가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해요. 가해자도. 이럴 때 이게 보이시나요?
피해 학생 부모는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응원해줘야 돼요. 네 잘못 아니라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특히 저도 저번에 한번 그랬는데, 애기 안 해. 근데 다른 자기 아이의 그런 걸 알면은 덜컥해요. 덜컥하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지. 아이를 질책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어려움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질책이 아니라 응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내 아이의 말을 듣고 다른 주변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이게 형사적으로도 필요한 건지, 사안마다 다 다르거든요. 학교폭력이 경미한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어요. 경미한 거는 담임선생님과 통해서 가볍게 얘기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위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다리 걸고 가볍게 쳤던 거에서 나중에는 주먹이 날아갈 거고요. 나중에는 몽둥이가 갈 거고요. 학교폭력은 절대 작아지지 않아요. 그 가해 학생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양심의 가책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혹시 시간 되시면 넷땡릭스에 아름다운 세상이란 그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학교폭력 엄청 이슈되잖아요. 그거 보시면 가해 친구들이 처음에 양심의 가책을 엄청 느낍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막 경찰 조사하고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걔 어떻게 다쳤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막 확인해보고 하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애가 아주 당당해집니다. 그 가해 학생 부모님들이 그 자기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걸 옹호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싸우면서 크지. 그 옛말이죠. 그거 싸우면서 큰다는 거는 서로 상대방이 동등한 힘을 가지고 싸울 때 싸우는 것이, 일방의 힘이 약한 애가 당하는 건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근데 그거를 싸우면서 크지, 본인 자식이 그렇게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옹호하고, 아유, 청소년인데 방황하며 갈 수 있지. 그럼 피해 학생이 그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생각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밥도 안 먹던 애가 엄마 카레해줘. 나 오늘 많이 먹을게. 그 대사 중에 나와요. 엄마가 너무 놀라서 쳐다본 게 있는데 그렇게 맞는 건 그 부모의 태도입니다. 그걸 보시면 아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드라마 추천하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그 필요하다면 증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사들 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양쪽에서 피해자를 당했다고 진술하는데 어떤 사람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그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꾸려지면 비전문가들이 다 사안 조사를 하거든요. 경찰은 CCTV도 확인하고 그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인해요. 그런데 사안 조사를 할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는 게, 제가 학폭위를 가봐서 아는 거예요. 관계된 아이들의 진술을 듣습니다. 그러면 관계된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한 아이들입니다. 사안이 제대로 확인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랬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 혹시라도 그런 게 확인이 되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때 피해 학생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다, 이 기록 있죠. 이게 되게 구체적이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학교 생활 때 뭐 바디캠을 가지고 막 찍을 수는 없지만 그런 기록이라도 잘 남겨주게끔 본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 학폭위 사안을 심의하면서 나왔던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거 아까 나왔죠.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그 피해 학생 부모요. 학교폭력이 그 아이의 잘못일까요? 요즘 학교 현장의 트렌드입니다. 좀 연약하고 바르게 잘 자란 친구들이 더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제가 이번에 그 학교폭력 강의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강의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걱정이 돼서 했다가, 그래도 이 친구들은 매주 예배 앞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순수한 얼굴 보세요. 지금 웃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학교 폭력은 개인의 잘못은 아니고 학교 현장에 지금 현재 트렌드란 거, 그리고 그 피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축소하고 은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힘든 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너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저도 이러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러면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엄마가나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 그런 일 있었구나. 공감. 힘들었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볼까?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부모가 정확히 알아서 아이한테 얘기해 준 거는 부모의 역할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 아이의 의견을 듣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애가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은 너가 이렇게 조사를 받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아이는 엄마 나 그래도 할래 하면 그래 그럼 조사도 우리 잘 해보자. 그럼 그 과정을 미리 알고 가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모님 중에 저희 실제 이거 사건이에요. 그 피해 학생 부모가 그 아이를 찾아가서 있는 데서 둘이 싸움을 시킵니다. 실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가해 학생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게 있어요. 그렇게 시킨 거에 대해서.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 배우겠어요? 맞으면은 맞은 대로 또 한 번 덤벼줘야 되겠다. 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학교 폭력이 생겼을 때 분명하게 싫다고 의사표시를 밝혀야 된다고 알려줄 필요는 있지만 너도 가서 똑같이 걔를 불러서 어떻게 해버려. 이거는 부모로서 알려줄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방법은 알려줘야 되겠지만 그 도피하지 마세요. 이사 가신 분들 있어요. 막 회피하고 근데 그 아이의 상처에 이게 남아있잖아요. 해결되지 않고 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생활도 적응 못하고 수원권에서 발생해서 화성만 가도요 소문이 싹 나 있어요. 죄송한데 그래서 그 또래 친구들이 있어서 또 같은 일을 당하더라고요. 저 제주도 가면 모르겠어요. 제주도 가면 거기까지 인맥이 닿아 있지는 않겠죠. 결국에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사를 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가해 학생 부모님 하실 거 가해 사실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내 아이 말만 들을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다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주변인 통해서 그걸 다 확인해야 되고 선생님 통해서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다 알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바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선생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학교 현장이고,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루트를 모두 통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 두 번째는 잘못 인정하세요. 이거 가해 학생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입니다. 이 사안이 생겼을 때 내 아이를 보호할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거는 잘못을 인정하고 같이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 그 현장에서도 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요. 아이가 어떻게 변화가 갔는지 부모의 역할, 그 행동에 따라서 다른지 너무 확연히 보여줘요. 그거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돼요. 너는 그랬던 애니까 낙인 찍히면 안 돼요. 낙인 찍어버리면 그 애는 갈 곳이 없으니까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인하지 마세요. 해서는 안 되는 일.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거 또 다른 가해 행위예요. 피해한테. 그리고 피해 학생은 탓하면 안 됩니다. 본인 아들의 잘못된 점을 먼저 꾸짖어야지. 피해 학생이 먼저 이랬다 이 말을 듣는 아이가 잘못을 느낄까요? 그렇죠. 정당화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이 가해 학생도 도망간 적이 있어요. 도망가도 그 아이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길 때 엄마 우리 또 이사 가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인데 이 학교 폭력이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업에 대한 거는 자신 있어서 신나서 좀 너무 길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지금 간증 시간보다 더 어려운 건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를 언약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광야가 언약을 이루시는 여정이었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확인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가올 광야가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로 설레이는 언약의 여정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